통계 및 실습 제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에서는 제3강 데이터의 기술, 이 데이터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계량화와 시각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각화, 즉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량화죠. 수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시점인데, 데이터의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분석의 시점, 즉 데이터 분석의 시점, 시각인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체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전체의 변동, 즉 변동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이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염도를 가지고, 그리고 수량화를 통해서 나타낼 때는 기초 통계량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룹 간 비교, 층별로 코드화를 통해서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룹 간 비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화, 나누는 거죠. 나눠서 어떻게 계층별로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염도를 그려서 그 그룹 간 비교하면 그룹별로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염도를 그려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변수 간의 관계,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시각입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산포도를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분석? 다별량 분석입니다. 다별량,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그리고 네 번째가 시점 변화예요. 시점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야? 무슨 분석법? 시계열 분석법이죠. 그 변화를 보려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이와 같이 분석의 시점은 네 가지인데, 이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자료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료 분석은 뭐라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죠.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치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죠. 즉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뭐야? 계량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의한 기술을 시각화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통계량이라든가 등등 통계량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로 시각화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은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계량화, 시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분석 시각.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그 시각 첫 번째, 전체 변동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의 흩어진 정도를 보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 변동은 뭘로? 분포입니다. 분포. 흩어진 정도라는 것은 분포를 나타내요. 그래서 첫 번째 분포, 전체 흩어진 정도, 그래서 분포입니다. 분포. 분포라는 것은 그 흩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자료의 흩어진 형상. 자, 모양을 우리가 수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흩어진 형상,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분포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포가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그 모양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흩어진 형상, 자리 흩어진 형상이 바로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을 수량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체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범위, 범위예요. 이 경우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범위,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의 크기, 흩어진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자료값이죠, 값. 혹은 자료의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이 자료값 혹은 그 범위가 어떻게? 그 범위가 전체에서 몇 %의 그 안에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범위를 지정한 경우, 혹은 하나의 이 자료값을 지정했을 때 이 자료값이 전체 중에서 이 자료값에 속해 있는 이 자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자료 분석의 목적인데, 이 자료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포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료 분석의 목적은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게 바로 분석 목적이에요. 그 분포를 알아야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즉 각종 분석 방법이란 것은 그 분포가 가지는 특정한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분석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결국은 그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분석 방법이 어떠한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가, 즉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분석 방법들이 그 분포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석 방법이라는 얘기죠. 분포, 즉 분석은 결국은 분포의 특징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석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은 결국은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그 분포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악하는 것이,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왜 분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분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포라는 것은 뭐예요? 자료 값이나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그곳 요 값이죠. 값 범위를 지정했어. 값이 있어. 질적 자료죠. 그 다음에 양적 자료 범위죠. 범위를 지정해요. 그러면 그 값, 어떤 특정 값에 어느 정도 전체 중에서 몇 개의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위를 지정했으면 그 범위에 몇 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전체 중에서 몇 %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자료 중에서 그 범위 혹은 그 값에 속하는 자료가 몇 %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포입니다. 분포. 그래서 값은 질적인 자료인 거고요. 요 값, 그 다음에 범위는 양적인 자료인 경우입니다. 자, 분포를 알기 위한 그래프. 우리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일단 히스토그램 그래프와 상자 수염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 질적 50, 그러니까 그냥 50점에서 그냥 이거 10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50점에 속하는 경우,
60점, 65점. 혹은 이거를 그냥 50점, 여기로 보시면은 끊어서 50점까지 하면 범위가 되겠죠. 그냥 50점으로 하면은 그냥 그 하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0점에서 55점까지, 55점에서 60점까지, 60에서 65, 그 다음에 65에서 70, 이렇게. 그럼 이게 범위가 되겠죠, 범위. 그러면은 이건 양적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범위를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범위를 지정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70점에서 80점까지, 85점까지 이렇게 범위를 만약에 지정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중에서 여기에 속한 자료들이 전체 중에서 몇 %냐라는 것이 바로 분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분포가 이게 전체적인 분포인데, 하지만 그 분포 중에서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그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수염도는 요거예요. 자, 보세요. 상자가 있죠.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시다시피 박스죠. 박스. 상자예요. 그리고 수염이 나 있어요. 수염. 이와 같이. 수염이. 그래서 상자 수염도라고 그래요. 상자 수염도. 요 상자 수염도로 이렇게 분포를, 흩어진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료가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뒤에서 다시 상자 수염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량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양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질적 자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질적 자료인 경우 보세요. 질적 자료인 경우인데,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왜 질적이에요? 양적 자료가 아니라 성적입니다. 그냥 A, B, C, D로 표시한 성적. 이와 같이 A, B, C, D로 표시한 성적이에요. 성적. 그 값에 어떻게? 도수는 자료값은 성적이고 여기서, 그리고 관측값의 수. A에 몇 명? 40명이 있는데 이 반에. 그 중에서 10명이죠. B가 16명. C가 40명이에요. D가 4명이고. 보시면 도수가. 그리고 상대 도수는 구성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서 그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가 40입니다. 전체 도수가. 그 중에서 요 A에 속하는 도수는 10개죠. 그러니까 40분의 10 하면은 25%가 돼요. 25%. 그 다음에 16은 요 B는 16명이죠. 개체가 관측 B에 속해 있는 자료 수 16개. 전체 중에서 B에 속해 있는 퍼센트가 몇 %냐라고 했어요. 분포라는 것은. 자, 40 중에서 열렸으니까 40%네. 40%.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25. 그 다음에 10%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로 이렇게 나타난 게 뭐예요? 도수 분포표예요. 여기다 더해서 누적 도수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누적이란 것은 그 순서대로, 순위대로 어떻게 어디까지죠? 그럼 A까지면은 그냥 A니까 25가 되겠고, 그럼 B까지니까요. B까지니까 뭐예요? 앞에 25%, 그 다음에 B 자신에 속하는 거죠. 여기 B에 속하는 게 40이니까 더하면은 65%. 요거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까지가 오면 A부터 C까지는 누적이니까 당연히 이거 65에다가 C에 속하는 거 25 더하면 90%가 되겠죠. 즉 이와 같이 수량적으로 보시면은 자료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 여기죠. 여기. 자료가 집중돼 있는 것은 이곳이에요. 이곳. 딱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딱 보면은 B가 가장 많네. 40%. 이 반의 경우
B를 받은 학생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많다는 거. 그리고 B까지가 6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질적 자료인 경우에 도수 분포 표. 그 다음에 이어서 양적 자료인 경우입니다. 양적 자료인 경우 도수 분포 표. 양적 자료인 경우는 것은 값이 아니라 구간으로 표시를 해요. 그 계급을.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경우는 10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 30에서 40, 40, 50 이렇게 계급을 순서로 계급으로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간의 길이는 10이죠. 그리고 이 10에서 20까지 속하는 도수. 도수는 몇 개예요? 개체는 10개. 10개입니다. 10개. 10개고요. 그리고 20에서 30까지가 16개. 30에서 40까지가 10개고 그 다음에 40에서 50에 속하는 게 4개입니다. 이 도수가. 누적 도수는 뭐 말 그대로 도수 더한 겁니다. 여기는 10에서 20까지 이 계급 첫 번째 계급에 10이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열에다가 20에서 30에 속하는 그 계급이 16이니까 더하면 16 해서 이렇게 쫙 더하면 전체는 4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실 요건 안 그리고 그냥 요거 사실 누적 상대도수를 이렇게 상대도수 할 때 그냥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적 도수는 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죠. 그리고 누적 상대도수는 상대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상대도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뭐라고? 전체 도수에서 그 계급에 양적인 거니까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비중이죠. 구성비죠. 구성비. 이와 같이. 자, 40. 이거 더하면은 전체 40이잖아요. 40이에요. 여기 40 나와 있지만 누적으로. 40 전체 도수가 40인데 이 중에 요 10에서 20 속하는 게 10이에요. 10이니까 40분의 10 하면 25%. 그 다음에 16이니까 당연히 40분의 16 하면은 40%. 40분의 10, 25. 40분의 4 해서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도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누적은 상대도수, 상대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니까 10에서 첫 번째 계급까지는 25, 두 번째 계급은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앞에 25% 더하기 10에서 20, 40% 더하면 65가 되겠죠. 65.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우는 어디에 자료가 집중돼 있어? 여기죠. 여기. 자, 10에서 40. 이 부분에, 이 구간에 자료들이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네, 이 부분. 10에서 30 사이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중. 이와 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이 퍼센트를 보시면은 40%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도수로 보면은 30까지가 6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까지가 9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적 도수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양적 자료인 경우에 도수 분포 표를 나타냅니다. 도수로, 그 다음에 상대 도수로 이렇게 표로 나타낸 표가 바로 도수 분포 표예요. 자, 그러면 이 작성 방법, 도수 분포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엑셀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작성 방법 첫 번째가 최소값과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이게 최소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요.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소값과 최소값의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커버하는 뭐예요? 등구간 구간을 작성해요. 등간기역 구간을 작성해요. 등간기역. 간격이 같은 구간이에요. 구간을 작성합니다. 간격이 같은 구간. 앞에서 우리가 구간 봤었죠. 10에서 20, 30, 40 이렇게 간격이 같은 구간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간에 속하는 값의 수. 그 각 구간이죠. 그 구간에 속하는 계급의 수. 각 구간에 속하는 계급의 수를 계산합니다. 계급의 수. 구간을 작성하고 그 계급이 몇 개인지 계급의 수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계산해요. 상대 도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도수 중에서 그 계급에 속하는 그 도수의 그 비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 도수, 이게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그 계급의 도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급의 간격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급은 중복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계급의 한계값은 계급과 계급 사이의 그 한계값은 관측지의 정확도보다 반단위 낮추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도수 분포표 작성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엑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볼 거니까, 뭐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계산입니다. 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급의 수가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앞에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계급 구간 정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도 보통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제스 공식이 있습니다. 스터제스 공식은 그래서 일단 그 대문자 n, 캐피털 N이죠. 표본 관측지의 수입니다. 이거는 n은. 그다음에 스몰 n, 이거는 계급의 수예요. 관측치고 대문자 n은. 그다음에 소문자 n은 계급의 수. 요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 풀면 이렇게 되는데 요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엑셀로 1 플러스 3.32 로그 대문자 n 이렇게 요거를 엑셀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체 수가 총 관측 수가 32인 경우 대입해서 푸니까 계급의 수가 6개로 나오더라고요. 6개가 적당한가 봐요. 계급의 수. 그 다음에 64, 2028, 8000, 38,000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8192인 경우 14개가 계급의 수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이어서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 자, 그래프로 우리가 자료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도수 분포표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 앞에서 작성한 그러한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파레토 도로 해외 여행 지역,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주로 여행을 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지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미국, 유럽, 호주, 아프리카인데 보시면은 세로축은 단위가 1000만 명이고요. 해서 5천만, 그 다음에 1억이네요. 1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해서 보시면 어디로 가장 많이 여행을 해요? 보시면 표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시아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시아.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그다음에 유럽, 호주, 아프리카 이런 순이에요. 해서 이 자료에서는 어디에? 여기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죠. 자료가. 그리고 요 곡선 그래프는 요 곡선, 실선이죠, 실선. 요 선은 상대 누적 곡선을 나타내요. 이게 상대 누적 곡선. 요 우측, 세로축, 요건 뭐예요? 상대 누적 도수를 나타내요. 전체 중에서 아시아, 요게 아시아가 몇 퍼센트? 이렇게 아시아가 40% 정도, 한 몇 퍼센트, 42% 정도 되겠네요. 아시아가 40% 정도 되겠어요. 41, 2%. 그러니까 아시아가 한 1,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방문한 요 퍼센트를 더하면은 누적이니까 한 79% 정도 되겠네요. 78이나 79 정도 되겠네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유럽이 요게 방문하는 인원이죠. 유럽에 요 인원 요게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그 퍼센트를 더하면은 어떻게? 유럽이 되겠죠. 이렇게 유럽이. 그래서 상대 누적 도수입니다. 이거는 누적이에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아시아 몇 퍼센트? 한 42% 정도. 그 다음에 미국까지 더하면은, 미국에 방문하는 퍼센트를 더하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더하면은 79%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래서 미국까지 얼마나? 주로 아시아 미국을 방문하는데 전체 중에서 어떻게? 방문하는 인원의 비중이 한 78, 9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 파레토 도를 통해서. 실적 자료고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양적 자료인 겁니다. 이 경우는. 도수 분포표, 양적인 자료를 우리가 구간으로 계급으로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앞에서 하는 거 예를 들었고요. 이 경우는 성적입니다. 성적. 보세요. 성적인데 도수 분포표를 요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보세요. 0점에서 50점까지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50에서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65 미만, 65 이상 70 미만을 나타내요. 이게 쫙 해서. 쫙 보시면은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딱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70에서 85점 사이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 어쨌든 자료가 여기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 경우는 성적이 대략 뭐 70점에서 85점 사이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적인 경우요. 구간으로 해서 요 계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리고 도수 분포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요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분포를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앞에서와 같이 그 분포를 갖다가 체크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게 단봉이냐 다봉이냐. 단봉은 뭐예요? 봉이 즉 봉우리죠. 산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뭐예요? 하나냐 단봉이냐 아니면 봉우리가 많냐 다자 많을 자자 다봉이냐 봉우리가 여러 개냐 라는 얘기예요. 요 체크 포인트예요. 첫 번째. 자, 봉우리가 많아 다봉이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분류해야 돼. 다시 분류해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자, 대칭 비대칭. 자, 대칭이면 뭐예요? 거의 모든 그 대상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그룹 대상이 거의 어떻게 정규분포라는 얘기예요. 거의 정규분포. 이 자료는 우리가 수집한 이 자료, 이 그룹의 자료는 뭐예요? 정규분포구나. 거의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앞에서도 분포 어떤 분포냐라는 것을 어떤 분석 방법들이 대부분의 어떤 분석 방법들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분포냐 그 분포의 특징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겠는데 자 이와 같이 대칭이면 거의 정규분포란 얘기입니다. 정규분포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서 일단은 대칭이인지 아닌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칭이 아니다.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변환을 해줘야 돼. 분석을 하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기초적인 거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요거예요. 뭐? 벗어난 값, 이상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료가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값 혹은 어느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값으로부터 너무나 그 범위, 흩어진 정도, 변동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는 값이 있어요. 너무 큰 값 혹은 너무 작은 값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벗어난 값인데 이 벗어난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단봉이냐 다봉이냐 그리고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그리고 대칭이면 거의 그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칭이 아니다라면은 변환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벗어난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체크하는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단봉이에요. 이 경우는 단봉성이죠. 봉우리가 하나 산이 하나예요. 자 보세요. 산이 하나죠. 즉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자료가 어디에 집중해 있어? 여기에 집중되어 있네. 봉우리가 요 산이 하나네 그 얘기예요. 단봉 그리고 어떻게 좌우 대칭이네요. 대략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면 뭐라겠어요? 아까 앞에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이 분포는 정규분포야. 그럼 정규분포 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봉입니다. 다봉성이에요. 멀티모달. 다봉. 봉우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여러 개인 경우 2개 이상 봉우리가 산이 2개 이상. 자 보세요. 자료가 여기에도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도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산이 하나 2개 산이 2개.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요거를 분류해서 다시 분석해. 이거 분류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왜곡된 분포가 있습니다. 왜곡된 분포. 분포가 아까 우리가 이게 좌우 대칭이냐 아니냐라고 했죠. 왜곡돼 있어요. 하지만 봉우리가 하나니까 대칭은 약 왜곡된 좌우 대칭이죠.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분포가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 자, 보세요. 이 경우 이게 봉우리는 하나인데 자료 여기에 집중돼 있죠. 왼쪽에. 이 경우는 자료가 우측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우측으로 쫙 내려와 있죠. 이 경우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서 우측으로 왜곡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쫙 꼬리가 뻗어 있죠. 즉 좌측으로 왜곡된 분포죠. 그래서 저 우측으로 왜곡된 분포를 뭐냐면은 중심축이 어디에 있으니까 좌측에 있으니까 좌경이에요. 좌측 왼좌에서 좌경 중심축이 자료가 집중되게 좌측이니까 좌경 대칭인 분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축이 즉 중심의 축이 우측인 경우 자료가 우측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우경대칭이라고 합니다. 우경대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경, 좌경, 그 다음에 좌우대칭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분포의 대칭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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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성을 좌우 대칭. 대칭. 어떻게? 이 대칭성을 알아보려면은 외도를 계산해 보면 돼요. 외자입니다. 이게 왜? 정자 위에 불자가 있으니까 왜곡된 거죠. 이게 불. 정이 아니니까 왜예요. 왜? 외도. 그래서 스큐니스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외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3로 표시를 합니다. 외도는. 알파3.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 자, 일단 요 M은 대문자 M입니다. MI. 요거는 i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에요. 우리가 값으로 표현된 경우와 구간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분포표에서 도수 분포표에서. 그러면 값으로 표현되는 그 값에 속하는 비중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간으로 계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볼 때 계산을 하려면은 값인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요 xi는 뭐야? 값이에요. 각각의 값. 그 다음에 스몰 x바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거 똑같이 평균. 그 다음에 요 m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에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 계급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20에서 뭐 30에서 뭐 40 이런 식으로 짝짝짝 구간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계급의 중앙값이라는 건 아까 중앙에 속하는 값이에요. 중앙에 10에서 30 중간이니까 25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같이 중앙값 i번째 기급의 중앙값 그 첫 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죠. 이것도 두 번째 기급의 중앙값은 30에서 40에 35가 되겠죠. 이같이 중앙값. 그 다음에 요 S는 표준편차입니다. 요 S는 표준편차. S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표준편차. S 3승으로 S 3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도는 어떻게 보세요?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그리고 3승을 해요. 즉 편차입니다. 값에서 그 i번째 값이죠. i번째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3제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해주란 얘기죠. 그거를 n으로 나눠줘요. n은 도수를 나타냅니다. 전체 도수.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뭐가 돼? 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으로 계급으로 표시된 도수 분포의 경우는 요 중앙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i번째 중앙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값 마이너스 평균을 빼줘요. 그리고 3승, 똑같이 3승.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요게 없어요. 뭘로? 표준편차의 3승으로 나눠줘요. 대신 요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게 I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예요. 그 상대 도수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급에 속하는 전체 중에서 그 계급에 속하는 그 계급의 구성비죠. 구성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외도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분포가 좌우 대칭일 때는 당연히 요게 외도가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0으로 나와요. 이렇게. 0.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그런데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왼쪽으로. 즉 왼쪽으로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꼬리가 쫙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 좌경대칭입니다. 이렇게 좌경대칭. 이 경우는 좌경대칭.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경대칭이에요. 우경대칭. 0보다 작아요.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외도를 가지고 그 분포의 대칭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외도 0인 경우죠. 0인 경우 좌우 대칭이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우경이죠. 우경인 경우는 0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좌경인 경우입니다. 좌경인 경우는 외도가 어떻게? 0보다 커요. 이 알파3가. 자, 그리고 좌경인 경우에 좌경 대칭인 경우죠. 이 경우는 평균 중앙값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최빈값이죠. 최빈값이 가장 여기에 오고요. 최빈값 앞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 값이 있는데 도수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중앙값이 여기 오고요. 질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인 경우. 평균이 여기에 오고요. 이렇게 중앙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나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쫙 나열했는데 그 가장 중간에 50% 점에 해당하는 그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해요. 순서로 딱 나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벗어난 값. 좌우 대칭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겠고요. 그 다음에 벗어난 값을 보라겠어요. 그래서 산이 몇 개인지를 보라겠고요. 그 다음에 벗어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 대부분이 포함되는 자료값의 구간으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 있죠.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요같이 하나의 값이.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료값의 분포의 특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요거를 일반적으로 버립니다. 버리면 돼요. 이 벗어난 값이 있으면은 우리가 평균 계산하는데 대부분 값이 여기 있는데 한 값만 엄청 커. 그러면 평균 계산하면은 제대로 이 분포의 이 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죠. 요 영향을 받아서 이 값을. 그럼 어떻게?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자, 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자료 분석의 시점이 바로 변동,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앞에서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두 분포의 비교, 흩어진 정도를 이 두 분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룹이 남자고요. 남자. 오른쪽은 여자예요. 남자, 여자.
연령별, 나이별 그 몇 명이 속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세에서 25세, 그래서 20에서 30, 30, 35 이렇게. 네,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지금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왼쪽에 자리가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이와 같이 하나. 그런데 여자인 경우는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자료가 여기도 집중되어 있고 여기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봉우리가 두 개. 두 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연령대별 그 인구 구성 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좌경대칭이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월급인 경우다. 월급, 즉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이 그 분포를 나타내죠.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이 경우 자 남자 그룹은 100만원, 150만, 150만원 정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0만원과 200만원 사이에 보통 집중되어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높은 임금을 받는 별로 없죠, 여기는. 근데 남자 그룹에서는 보면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200만원 이상 어떻게 월급을 받는 그 비중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 그룹은 이 이상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포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단 두 분포의 비교예요. 두 분포의 비교. 그래서 어떻게 비교? 형상 일단 비교해요. 앞에서 했듯이 분포의 형상을 비교를 합니다. 산의 수,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분포의 위치, 앞에서 우리가 분포의 위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러면은 두 그룹에, 혹은 뭐 세 그룹에 어떻게? 그 특징, 성격을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자 수염도입니다. 상자 수염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혹은 세 그룹 사이에 그 분포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상자 수염도는 다섯 가지 요소, 이 다섯 가지 통계량을 사용한 분포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면 최소값, 그 다음에 아래 사분의수값, 중앙값, 위 사분의수값, 최대값이죠. 요 다섯 가지 보세요.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중앙값이에요. 가장 중간에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저 가장 중앙에 속해 있는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 다음에 정확하게 25%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아래 4분의 수가 되고요. 그리고 위 4분의 수는 정확하게 이게 25 중앙값이 딱 50%니까 여기다 25 더하면 75가 되겠죠. 그래서 75%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위 4분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 더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25 해서 가장 큰 값, 요 사이가 25. 해서 상자 수염도는 다섯 가지 통계량을 사용한 그 분포의 형상이죠, 형상. 이 경우는 우측으로 약간 이 중앙이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상단 수염도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25, 25, 25, 2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순서를 딱 나열을 했을 때 25% 점 위치, 그 다음에 50% 위치 점, 75% 위치 점, 요 해당하는 값이 의 4분의 1수 값이 되겠죠. 아래 4분의 1수, 중앙값, 의 4분의 1수. 그래서 아래 4분의 1수, 중앙, 의 4분의 1수. 25, 25, 25, 25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자 수염도 이렇게 우리가 분포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자 수염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주가 표시할 때 그 오르고 내리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자 수염도를 세로로 자료값을 취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가장 아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최소값,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 당연히 벗어난 값은 제외를 합니다. 벗어난 값은. 그리고 여기가 요 상자죠. 상자 박스 안에가 이건 수염이고 이게 수염이고 이게 상자죠. 그래서 상자 수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 여기가 25 최소값 최대값 25%점 그 다음에 50%점 75%점에서 25, 75 그 다음에 중앙값 50%에 해당하는 점이죠.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 X1그룹부터 시작해서 2, 3, 4, 5그룹이 있는데 모양을 일단 비교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형상,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인지 수염의 길이에 따라서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좌우 대칭이 아닌 것들을 볼까요? 요거 아니죠. 좌우 대칭이 아니네. 요거 좌우 대칭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의 좌우 대칭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길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좌우 대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수염의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즉 요 흩어진 정도가 요 흩어진 정도죠. 폭 변동이, 요거는 변동이 너무 커. 흩어진 정도가 크죠. 흩어진 정도가 커요. 그 다음에 요 세 그룹은 흩어진 정도, 변동이 비슷하죠. 요 간격이, 최소값과 최대 사이의 요 사이 간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중앙값이 그 자료가 중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요 지수인데 보면은 2의 요 세 번째 X3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요 2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X1과 X2는 0을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죠. 유사합니다. 요거. 요거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X1, 2, 3, 4, 5 그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 모양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료의 특성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그룹과 요거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위치는 자료가 집중되어 비슷하지만은 수렴 길이가 짧고 대부분 요 밑에 0 이하로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이 경우도 최소값과 최대값 요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좌우 대칭 위가 좀 기네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좌우 대칭으로 봐줄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가 좀 수염이 길이가, 어쨌든 요 차이를 우리는 이 모양을 통해서 두 그룹 사이가 어디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자 수염들을 통해서 분포의 중심, 상자 수염도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분포의 중심이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해요. 중심, 그리고 흩어진 정도, 변동을 비교하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그 다음에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앞에서 우리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봤죠. 그렇다. 그러면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다봉성은 어떨까요? 다봉성. 아까 우리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에서는 바로 이 다봉이 보이니까 산을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다봉성과 상자 수렴도예요. 단봉이면 뭐예요? 단봉이면 상자의 요 단봉이면은 상자의 길이 두 개예요. 길이. 요 상자의 길이죠. 길이. 상자의 길이죠. 길이. 상자의 길이가 수렴의 길이가 상자의 길이 있죠. 상자의 길이보다 깁니다. 요게 단봉이면. 근데 요 수렴의 길이가 아주 짧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아. 그러면은 요거보다 이때는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경우 이게 상당히 길죠. 이거 지금 요거를 그대로 지금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히스토그램을 상자 수렴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요것보다 짧으니까 뭐예요? 봉우리는 두 계단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봉성과 상자 수렴도, 예, 상자 수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봉인지 다봉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죠. 봉우리가 두 개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석 시각에 대해서 첫 번째, 흩어진 정도, 자료의 흩어진 정도, 즉 그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두 번째 시각이죠. 그룹 간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